2005년 8월 22일 아침, 미국 뉴욕 911 센터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41살의 여성 스테이시 캐스터였죠. 남편이 아침에 출근 안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그녀의 남편은 48살 데이비드 캐스터였습니다. 사실 성인 남성이 회사 하루 안 나가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살려달라라면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상담원은 일단 출동을 지시했고 동시에 아내를 진정시켰죠. 그러자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생각보다 금세 차분하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최근 아버지를 잃고 급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불안과 충동성이 두드러졌고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죠. 게다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는데요. 특히나 데이비드는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이 되면 방문을 닫고 잠그고 들어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요. 신고 전날 밤, 그날도 데이비드는 술 한 병을 챙겨서 방에 들어갑니다. 문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거죠. 평소 같으면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와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함을 감지한 아내가 신고를 한 거고요.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스테이시가 그들을 맞이했고 여기요, 이 방이에요. 남편 방으로 안내를 했죠. 경찰은 데이비드 씨, 경찰입니다. 들리면 대답하세요. 몇 번을 확인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게 돼요. 그러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의 데이비드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다가가 보니 피부는 창백했고 이미 그는 싸늘한 주검인 된 상태였어요. 육안으로 시신의 경직도를 봤을 때 사망한 지 최소 8시간은 지나 보였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 밤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작은 술병과 함께 이제 비어있는 다 먹은 크랜베리 주스 한 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잔이 놓여 있었죠. 바로 그 잔 안에 반쯤 마신 녹색 액체가 담겨 있더라고요. 녹색? 일단 한눈에도 심상치 않아요. 경찰이 바로 이 음료를 검사실에 보내는데 그 결과 자동차 부동액이 검출됩니다. 여러분, 부동액을 먹는다? 이건 너무도 위험하죠. 그런데 만약에 소량을 먹었다면 메스꺼움과 함께 배가 아프고 고통을 느낍니다. 다만 한 번의 치사량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래요. 이게 일반적인 독약보다 좀 흡수 속도가 느려서 몸에 천천히 독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망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당사자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요. 참고로 부동액 용기는 침대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파악한 수사팀은 데이비드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고 상태가 불안정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동액을 마시는 걸 선택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었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듯 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도미니크 스피넬리 형사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형사는 가장 먼저 다른 이도 아닌 아내 스테이시에게 주목했어요. 단순히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의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가 이전에도 결혼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두 번째 남편인 거죠. 첫 번째 남편, 그는 마이클 윌리스였는데요. 잠시 그 결혼 생활을 보면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는 굉장히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이번에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 비싼 드레스를 사달라 라고 하면 형편이 어려워도 밤낮으로 알바를 해서 결국 드레스를 사주곤 했죠. 마이클이 주로 낮에는 택배 배달을 했고요. 밤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마이클은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일만 하고 돈을 벌어왔어요.
이 둘 사이에는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딸 애슬리, 그리고 3살 터울의 둘째 딸 브리였죠. 특히나 남편은 어린 둘째 딸 브리를 끔찍히 아꼈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공주님 하면서 애지중지해요. 반면 아내는 큰딸인 애슬리를 더 챙겨주면서 가족 간의 그 애정 밸런스를 맞췄고요. 그렇게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중 1999년입니다. 이때가 결혼 10년 차 정도였는데 돌연 마이클에게 악재가 생겼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거예요. 근데 증상이 좀 특이했어요. 혀가 굳어서 말이 어눌해지고요. 조금씩 다리가 굳어가며 거동도 불편해집니다. 하루는 그냥 평범하게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요. 이걸 곁에서 지켜보던 딸들은 아빠가 하루하루 모습이 좀 달라지니까 혹시 우리 아빠 죽는 거 아니야? 늘 걱정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큰딸 애슬리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빠! 하고 아빠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을 정도입니다. 마이클 또한 자기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걸 눈치챘지만 병원에 가서 혹시 무슨 진단을 받으면 아이고 내가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또 그런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차일피일 병원에 가는 걸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2000년 1월이었죠. 그날 집에는 11살 애슬리와 아버지 단 둘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서 소파에 누워 있었고요. 딸은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애슬리가 한참 집중을 하고 하는 시간 정도가 지난 바로 그때 돌연 이 공간에 아빠의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챕니다. 얼른 뒤를 돌아서 아빠 코에다가 손을 댔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죠. 이때 애슬리는 어쩔 줄 모르잖아. 11살인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요. 뒤늦게 집에 온 엄마가 911에 전화를 했지만 이미 아빠는 사망한 후였습니다. 당시의 담당 의사는 마이클이 평소에 술과 마약을 즐겼다라는 아내의 진술에 따라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들은 마이클의 여동생은 갸우뚱했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몇 달 전부터 급격하게 몸 상태가 나빠졌는데 갑자기 심장마비요?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클 가족이 부검을 해보자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내 스테이시가 강력하게 반대했죠. 죽은 남편의 몸을 그렇게 파헤치고 더 큰 고통을 줄 수 없대요. 그래서 결국 마이클은 부검을 하지 않고 가족 묘지에 묻히는데요. 얼마 후 마이클의 사망보험금 7천만 원 정도가 고스란히 스테이시에게 돌아갑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그녀는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가 바로 데이비드였어요. 두 번째 남편이요. 2003년 두 사람은 재혼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결혼을 올린 지 단 2년 만에 지금 또다시 남편이 사망한 겁니다. 아, 이거 이상하죠. 게다가 데이비드가 죽기 전 컴퓨터에 유언장을 남겨놨더라고요. 나의 전 재산과 사망보험금 모두를 아내 스테이시와 2명의 의붓딸에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데이비드도 이번이 재혼이라서 친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와 의붓딸들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한 도미니크 형사가 이거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 아내 스테이시 분명 연루되어 있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그래 재수사하자 결정을 했고 다행히도 이 데이비드 죽음에 대한 사건 파일이 다시 열리게 되죠. 가장 먼저 집안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아주 중요한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이 집 주방 쓰레기통에서 나온 요리용 스포이드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녹색의 액체가 소량 묻어 있더라고요. 앞서 술잔에도 이런 액체가 있었잖아요. 바로 감식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나 이번에도 부동액입니다. 심지어 이 스포이드의 끝부분에서 데이비드의 DNA까지 검출되고요. 자, 이 증거를 토대로 우리가 추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데이비드가 자의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봤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비드가 직접 입을 벌리고 스포이드로 입 안에다 부동액을 넣었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이드 끝에 DNA가 나온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스포이드는 주방에서 발견됐는데 앞서 그 부동액 용기는 침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데이비드는 방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맨 처음 부동액이 나온 곳은 술잔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이비드가 본인이 직접 이 술에다가 부동액을 탔다고 볼게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또다시 스포이드로 입에다가 넣냐고요. 이게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도미니크 형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정하게 되는데 범인은 이 스포이드로 미리 데이비드가 마실 술에다가 부동액을 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을 하려고 그 부동액 통 자체는 아예 그냥 대놓고 데이비드 침대 밑에 숨긴 거고요. 스포이드는 자기가 필요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주방에 버린 거죠. 그날 밤 데이비드 이 독이 든 술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죠. 그리고 술 마시다 사망했어요. 그럼 이건 완벽히 밀실살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범인은 최소한 이 침실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이 데이비드의 평소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가족들 뿐이에요. 그날 집에 있던 건 아내 스테이시와 두 딸들 뿐이었죠. 실제로 그 두 딸 애슬리와 브리는 새아빠와 그렇게 친하진 않았습니다. 또 당시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이라 데이비드도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서 그냥 간단한 대화만 나누는 정도? 그렇다 보니 새아빠의 침실에 들어가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화살은 오직 한 명, 스테이시에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전 남편도 수상하게 죽었고요. 순간 도미니크 형사의 머리를 스치는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법원에 가서 허락을 요청했고 승인을 받자마자 전 남편 마이클의 시신을 발굴합니다. 왜냐? 그 시신에 어떤 증거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미국에서는요, 시신을 땅에 묻기 전에 간단한 방부 처리를 한다고 해요. 시신의 혈관에다가 포르말린을 이제 주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패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겠죠. 덕분에 이 시신을 발굴해 보니 7년 전 사망한 마이클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부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장에서 미세한 돌가루, 옥살산 칼슘 결정이 검출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몸에 부동액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이걸 자정적으로 해독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옥살산 칼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즉, 전 남편도 부동액으로 사망했다는 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스테이시가 이걸 먹였느냐? 이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그녀의 자백이었습니다. 9월 10일, 도미니크 형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스테이시를 소환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참고인 조사 때문에 불렀다 라면서 남편 데이비드의 우울증, 인간관계 어땠는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요. 스테이시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잘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점점 경계를 풀더니 대답을 막 이어가던 중에 갑자기 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스테이시, 그때 침대 옆 탁자에 유리잔 2개가 놓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크랜베리 주스통도 있었고요. 어느 잔에 있었는지 기억나요? 그러자 스테이시가 말했죠.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은 크랜베리 주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그 생각이 이 대화에서 나온 안티프리.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스테이시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횡설수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지금 자기를 시험하고 무슨 함정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막 화를 버럭 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도미니크 형사는 씩 웃음을 보였죠.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꺼내요.
그건 바로 주방에서 발견된 스포이드였죠. 이 스포이드를 보자마자 스테이시의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도미니크 형사가 자, 이제 집에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뭐예요? 지금 다 잡은 거 아닌데 좀 더 캐내가지고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가래요. 왜냐? 이건 사실 아주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추정이 맞다면 지금 스테이시는 2번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걸 스포이드 하나로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가야 해요. 그래서 어차피 2건의 살인 자백을 받아내기 힘드니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계속 경찰서에 불러서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흔들어보자. 그러면 분명 그녀가 무너질 거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법 중에 하나래요. 범인을 알고 있지만 절벽 끝까지 몰아붙여서 자백을 하게 하는 기법이요. 그렇게 집에 돌려보냈는데 여기서 도미니크 형사가 예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스테이시의 악마성이었죠. 그 인터뷰가 끝나고 불과 이틀 만인 2007년 9월 14일 돌연 스테이시의 첫째 딸 18살이던 애슬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응급실 실려갑니다. 발견됐을 당시에 침대 옆에 보드카 병하고 약병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프린트된 유서까지 발견됐죠. 근데 이 유서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엄마는 아무 죄가 없어요. 구구절절한 변명과 함께 과거에 자기 친아빠 마이클 그리고 새아빠 데이비드 모두 자기가 죽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아무 접점이 없던 큰딸인데 갑자기 이런 자백을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도미니크 형사는 와, 이 모든 거 스테이시의 계략이구나 라고 직감합니다. 일단은 그 딸이 쓴 유서를 잘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죠. 영어로 부동액이 anti-freeze예요. freeze. 근데 그 발음 때문에 스펠링이 헷갈렸는지 유서에는 anti-free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free, F-R-E-E.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에 경찰 조사에서 스테이시가 말실수를 했을 때 anti-free, 아니 그 단어를 말했잖아요. 이거 바로 그녀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큰딸은 왜 자기가 자백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 지금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파트인데요. 스테이시, 범인입니다. 그녀는 경찰의 포위망이 지금 좁혀오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 첫 번째 남편까지 죽인 게 발각될 위험에 처했어요. 희생양을 물색합니다. 그때 고른 게 자기 첫째 딸 애슬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남편이 죽을 때 딸이 유일하게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에요. 몰아가기 딱이에요. 얘한테 모든 범죄 몰고 그냥 얘를 죽은 것처럼 꾸미면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앞서 남편들 때처럼 부동액을 사용하면 이건 3번 연속이니까 너무 의심받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 진정제 과다 복용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뭐냐면 경찰이 지금 엄한 엄마를 의심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린 딸이 술과 치사량의 진정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완벽한 각본을 짠 거죠. 마침 다음 날이 애슬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일 수 있는 핑계까지 완벽하더라고요. 엄마 스테이시는 즉각 세팅에 들어갑니다. 컴퓨터로 딸이 쓴 것처럼 유서를 작성해요. 이때 스펠링 오타를 낸 거고요. 이후에는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 섞어놓은 칵테일에다가 진정제 20알을 곱게 빻아서 넣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딸이 도착을 했는데 엄마랑 술도 한잔 해야지 생일인데 애슬리는 자기 친엄마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고맙다면서 이 축하주를 들이킨 거예요. 약기운이 돌았고 그대로 쓰러졌죠. 그러자 스테이시는 딸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힙니다. 옆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유서를 넣고요. 또 그 옆에 보드카와 약병을 보란 듯이 올려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생각보다 빨리 죽지 않는 겁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애가 정신을 차리고 구토를 하고 또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17시간 동안 반복돼요. 그 와중에 스테이시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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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지켜봤고요. 심지어 딸이 거의 혼수 상태인 상황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까지 했대요. 이게 말이 돼? 어쩌면 그만큼 스테이시는 완전 범죄를 자신했던 것 같아요. 또는 친구를 불러서 자긴 아무 관련 없다는 걸 나중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에슬리가 깨어나게 되면서 이 추악한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스테이시가요, 끝까지 뻔뻔해요. 재판을 받는 내내 내가 아니다, 딸 에슬리가 범인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남편 마이클을 왜 내 딸이 살해했는 줄 아냐? 예전에 남편이 둘째만 맨날 예뻐했다. 그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죽인 거다라고 해요. 아니, 그 말이 성립이 된다면 만약에 그럼 당시 얘가 11살이었는데 이 여자애가 아버지 입을 강제로 벌리고 부동액을 넣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양아버지 데이비드 살인에 대한 주장은 더 기가 막혀요. 사실 자기 딸이 남편과 몸을 섞는 불륜관계였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그녀의 사악한 시나리오들을 다 예상했는지 이미 조사를 했고 그 둘 사이에 아무런 부정적인 관계는 없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스테이시는 계속해서 뻔뻔한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걸 듣고 있던 판사조차 와, 저 여자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딸을 죽이려 하고 뒤집어 씌울 수 있냐. 치를 떨었죠. 긴 재판 끝에 결국 스테이시는 2건의 남편 살인, 1건의 딸 살인 미수, 거기에 더해 유언장 위조 혐의까지 유죄가 판결되면서 최종 51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사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은 딸 에슬리였습니다. 엄마가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에슬리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강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키워준, 평생을 함께해온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자기한테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걸 잊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스테이시는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고요.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2016년 6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교도소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에슬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저 엄마에게 미안하다 딸아 라는 말 그것 듣고 싶었을 뿐인데요. 모성애를 벌인 매정한 엄마 사건 참 제가 많이 다뤘는데 오늘 사건은 정말 여러모로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성애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벌한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25살 남성 드웨인 발렌타인. 그는 6살 된 아들 버바를 키우는 싱글데디였습니다. 드웨인은 어디 가도 눈에 단번에 띌 정도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만큼 심성도 따뜻했어요. 특히나 하나뿐인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죠. 드웨인에게 버바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또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까 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사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버바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느님 엄마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걸 들은 드웨인은 안타까움이 들었죠. 사실 아이를 위해서 연애나 재혼 다 피해왔었는데 오히려 이게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2007년 6월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리러 갔던 어느 날 거기서 새로운 보조 선생님을 마주칩니다. 31살의 타샤 필즈.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또 어린이집 그 선생님 특유의 다정함으로 드웨인 부자를 맞아줬고요. 알고 보니까 그녀 또한 4살 된 딸 렉시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더라고요. 최근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대요.
아침마다 애를 데려다주고 오후에도 픽업을 가면서 드웨인과 타샤가 얼굴을 익히게 되고요. 조금씩 스몰 토크를 하면서 서로의 비슷한 처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나 드웨인은 이 선생님이 자기 아들 버바한테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죠. 타샤 또한 드웨인한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드웨인은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때 타샤가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게 된 거예요. 이날 이후로 매일같이 러브레터 같은 문자를 보내왔죠.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진실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한가득 쓰여 있습니다. 드웨이는 약간 어벙벙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꿈만 같거든요. 약간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달까?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가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서로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서로의 아이들, 각자 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따스한 보호자가 되어주었고요.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양쪽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죠. 어느덧 네가 못한 청소, 네가 못한 요리도 내가 하면서 드웨인과 아들, 또 타샤와 딸 이렇게 네 사람은 거의 한 가족처럼 녹아들게 됩니다. 애들도 다 잘 따랐어요. 이렇게 사이가 깊어질수록 드웨인은 타샤에 대해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넌 어떤 걸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타샤가 아주 자랑스럽게 답을 내놓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판사야. 나? 나는 전액 장학금 받고 형사 사법학 석사를 전공했어. 굉장히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털어놓지 않는 느낌이랄까? 대화가 좀 겉도는 듯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당시 드웨이는 타샤에게 너무나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요. 오히려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좋은 그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샤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드웨인, 나랑 결혼해 줄래? 내 딸 렉시도 당신이 아빠가 되어주길 너무 원해. 와,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드웨인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살림을 합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연애한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예쁜 사랑을 키워가는 커플과는 반대로 이걸 좀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드웨인의 엄마 리사였죠. 아들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타샤를 만날 때마다 어딘가 좀 꺼림직한 기분도 들었고요. 그 문제가 뭐였냐? 좀 더 따져보면 아니, 그렇게 좋은 집안에 석사까지 했다면서 왜 지금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하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타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봐라 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깊게 빠진 드웨이는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쯤 굳건할 것 같았던 이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작은 버바의 복통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 아들 버바가 설사와 함께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때 타샤가 아이 곁에 머물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약을 먹였고요. 근데 병원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웨인이 무슨 약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타샤가 걱정 마. 나도 엄마라서 잘 알아. 이거 애들 면역에 진짜 좋은 약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후 버바의 증세는 점점 더 악화돼요. 결국 보다 못한 드웨인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샤가 먹이던 그 약도 챙겨갑니다. 잠시 후 버바를 진찰한 그 소아과 의사가 약까지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걸 애한테 매일 먹이셨다고요? 이거 변비약이에요. 지금 얘요, 장 운동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변비약은 장의 근육을 인위적으로 수축시켜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장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더 심한 변비가 생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썰자를 자주 하게 되면 칼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요. 이에 따라 저혈압,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또 탈수로 인해 어지러움, 피로, 두통까지 동반합니다. 드웨인 당황했어요. 그리고 일단 엄마 리사에게 이 상황을 말해주는데 리사가 어라 너무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타시한테 가서 너 왜 우리 손자한테 이 약을 먹였냐? 라고 물었지만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이거 좋다고 해서 다 먹인 거다. 하면서 막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전부터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거둘 수 없던 리사가 은밀히 타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황당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하길 걔가 거기 있었군요. 당장 도망치세요. 에? 무슨 말이냐고요. 이걸 되묻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리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충격적이고요. 타샤 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 그녀는 즉각 이 내용을 아들 드웨인에게 전했어요. 근데 드웨인이 왜 이렇게 엄마 오버하십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라고 진정시키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은 거죠. 하지만 그날 밤 드웨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처럼 거구에 별 매력도 없고 또 애까지 딸린 사람한테 저렇게 절세 미녀가 적극적으로 구원을 한 게 이제 와서 보니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드웨인은 타샤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왜 일전에 할아버지가 유명한 연방 판사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죠.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 스펠링이 틀렸나? 그래, 이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무심코 타샤의 컴퓨터를 보던 중에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또 그 안에 숨긴 파일이 있어요. 열어봤더니 충격 그 자체였죠. 타샤가 미치 캠프라는 남성과 결혼한 증명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타샤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미치 캠프란 남자가 렉시의 아버지일 수도 있구나. 마음 진정시켰고 또 다른 문서들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 속 타샤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원래 본명 타샤 필즈, 타샤 모튼, 타샤 해시, 타샤 캠프까지. 왜 성이 다 다른 거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보통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즉 필즈가 처녀 때 성이라면 그 다음 모튼, 해시, 캠프 이건 다 결혼 후에 남편의 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 3번의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날 밤 타샤가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드웨인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샤가 당황하더니 할아버지가 사고로 눈을 다치셔서 가봐야 된대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드웨인도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계속 캐물었죠. 그랬더니 타샤가 실토합니다. 사실 드웨인 이전에 이제 3-4명의 남성과 결혼을 했고 아까 증명서에 있던 미치는 2번째 남편 렉시의 친부라고 합니다. 다른 결혼들은 전 남편들이 음주를 하거나 도박, 폭력으로 인해서 다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털어놓게 돼요. 동시에 타샤는 여보, 내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드웨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드웨인 자신도 이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죠. 하지만 3-4번의 이 경력이 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그녀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후 드웨인은 은밀히 자체 조사를 이어갔고요. 드디어 타샤의 전 남자친구 케이스 존슨을 찾아냅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타샤랑 만나세요?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예요. 입 밖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애도 3명이나 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술을 먹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대요. 뭐 두 번째 남편이 자기랑 딸을 성폭행해서 그 남자가 대신 죽여줬다나?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그랬대요. 난 생각만 해도 정말 그 여자 소름 끼쳐요.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케이스조차 타샤랑 엮이는 건 위험하다면서 드웨인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 대체 뭐지? 까면 깔수록 너무도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사실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웃는 얼굴로 타샤를 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해요. 결국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더 정확히는 타샤가 데이팅 어플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자기한테 소홀해진 드웨인을 떠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막상 그녀가 떠나게 되는데 드웨인이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혹시 주변 사람한테 휘둘려서 아내를 잃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우연히 컴퓨터를 켰는데 마침 타샤의 SNS가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그 타샤의 전 남편이라는 미치의 가족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지난 2004년 타샤를 만나러 갔던 미치가 실종 상태인데 너 얘 어디 있는지 아냐? 애절하게 행방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드웨인이 미치 캠프 이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요. 와, 떡하니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웨인은 그 미치 캠프가 어떤 사람인지 왜 실종됐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미치는 미주리주에서 카펫 설치업자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26살이던 타샤를 만났는데요. 타샤가 한참이나 연하였어요. 자기보다 11살이나 어렸거든요. 그런 그녀가 자기를 막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니까 신이 났죠. 그래서 미치는 사실 타샤의 부탁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소홀해졌고 얼마 안 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타샤와의 관계는 더 견고해졌죠. 2002년 결혼을 해서 렉시를 낳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갔고 다시 타샤가 바람을 펴서 둘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어찌어찌 하다가 2003년 둘이 재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타샤가 불륜을 저질렀네. 결국 결혼 생활은 8개월 만에 끝이 났고요. 이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같은 남자와 한 거죠. 근데 이때 타샤가 미치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버려요. 그리고 미치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4개월간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타샤는 딸을 데리고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불륜남인 33살 그렉 모튼과 재혼을 하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미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 데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고? 타샤한테 수차례 연락하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딸은 찾아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법정 싸움까지 이어졌고요. 그런데 2004년 8월 24일 불현듯 미치가 가족한테는 딸 렉시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 이후 실종된 겁니다. 그럼 미치가 어디로 갔냐? 그가 향한 곳은 타샤와 새 남편 그렉이 살고 있던 시골 농장이에요. 미치의 가족들은 분명 그가 살해당했다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결국 사건은 그냥 미제 실종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었죠. 여기까지 파악한 드웨인은 앞서 전남친 케이스의 이야기까지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잖아요. 2번째 남편을 살해한 전 남편이 있다고요. 그래서 2008년 2월에 드웨인이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을 다 모아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 미치 캠프라는 사람 실종 사건의 배후에 타샤가 있다는 짐작을 하나하나 꺼내놨죠. 다행히 경찰도 심각성을 감지했고요. 미치의 생활 반응 전혀 없었거든요. 2004년 8월 이후로. 그래서 아무래도 그가 살해당한 게 맞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타샤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당시 그녀는 지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엘라베마에서 또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갔고 타샤한테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데 아주 태연하더라고요. 미치? 그래? 제 전남편들이요? 저는 이혼을 한 후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아주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고인 조사차 그녀를 조사실에 넣고 그때부터 베테랑 형사를 투입했죠. 과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문은 이어집니다. 5시간, 8시간은 기본이었고 거의 40시간 이상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 또 묻고 다른 방향으로 묻고 근데 여기에 타샤는 이랬다 저랬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형사는 근데 왜 아까랑은 말이 다르세요? 그럼 타샤가 이제 당황해서 그런가요? 계속 이걸 물어보시니까 진짜 저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타샤는 여전히 빠져나갈 궁리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지치고 지쳤는지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2004년 8월 24일 그날 맞아요. 전 렉시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때는 남편 그렉이 미치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살해 장면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렉이 농장 근처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했어요. 저도 신고하려고 했는데 발설하면 제 딸을 죽일까봐 전 아무 잘못 없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게 어딘가 좀 거짓말이라는 감이 오시죠? 보면 앞서 남자친구 케이스가 타샤가 전 남편을 집으로 유인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데 진실을 알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치의 시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경찰도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당신 그렇게 진술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럼 이제 시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렉의 범행을 밝힐 거 아니냐 설득을 합니다. 이후 그녀는 직접 농장으로 가서 그 매장된 위치를 가르쳐요. 그래서 경찰이 일대 딱 모두 팠죠? 시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경찰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자 타샤가 몇 년 사이 주인도 바뀌고 지형도 많이 달라져서 위치가 헷갈린대요. 또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가 사실 그렉한테 들은 이야기라 확실한 위치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뺀질이 같아요. 다음으로 소환된 사람은 그렉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경찰이 당신 지금 다른 방에 있는 타샤한테 진술이 나왔다. 거기에 따르면 네가 죽인 거라는데 맞냐? 너 이대로 가면 네가 다 뒤집어 쓴다. 설득과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렉이 조건을 제시해요. 자백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형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이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제 윗선의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허락이 떨어졌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렉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죠. 타샤와 결혼한 직후 그녀는 계속해서 그렉을 세뇌시켰습니다. 전 남편 미치가 자신과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또 성욕에 눈이 멀어서 딸을 뺏어가려고 한다. 제발 악마 같은 저놈을 죽여야 한다. 라고 간청했어요. 그렉이 처음에는 살인이라니 자긴 평생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망설였지만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은 저 렉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건 모두 타샤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요. 성폭행 없었고요. 그냥 양육권을 지 혼자 100% 가지려고 그렉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치가 농장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렉은 바로 총을 준비했죠. 그리고 사건 당일 타샤가 미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다리던 그렉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미치가 쓰러졌는데 이때 타샤가 가서 막 발로 차요. 그리고 침을 뱉더니 이어서 그렉한테 말하죠. 얼른 확실히 끝내! 이후 그렉은 4발의 총을 더 쏴서 그렇게 미치를 살해합니다. 2사람은 함께 산에다가 시신을 매장했어요. 그렉은 경찰에게 그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면서 얼마 후 시신까지 발견되었죠. 이제 증거가 완전히 나온 겁니다. 타샤, 당신을 미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말에 타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황급히 말을 바꾸더니 사실은 이혼 후에 내가 미치와 연락을 자주 하긴 했는데 그걸 질투하던 남편 그렉이 지 혼자 살인을 저지른 거다 라고 막 소리쳐요. 근데 당신이 미치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냐? 그래 그건 맞지만 내가 살인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증언은 미치 쪽 가족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앙숙에 가까웠어요. 친구는 무슨 친구. 그러니까 타샤는 정말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자기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거짓말로 몰락하게 되는 꼴이죠. 2010년 6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살인 교사를 했냐 안 했냐예요. 자, 타샤가 사주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쉽지 않아요. 검사 측은 타샤가 그렉을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 전 남편들을 막 차례대로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친구였던 케이스와 최근 남편이었던 드웨인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검찰은 신문 당시 그 타샤의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이 담긴 녹화 테이프를 틀게 되거든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말도 계속 바꾸고. 배심원단이 이걸 보고 막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렉의 증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적으로 보더라도 그렉은 시신이 묻힌 장소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타샤에게는 1급 살인 및 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타샤는요, 이 형량을 듣자마자 깍!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반면에 그렉은 형량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2급 살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2027년 58세 나이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총을 쏘고 죽인 건 그렉이지만 형량 거래도 있어서 2급 살인만 받고 19년을 받고요. 이 모든 걸 조종했다라는 게 인정된 타샤가 종신형을 받게 된 겁니다. 투옥 직후 진행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타샤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렉을 악마 같은 인간이래요. 지가 미치를 혼자 살해하고 내 인생까지 망친 사이코패스다라고 비난합니다. 여전히 이제 자기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은 이미 알고 있죠.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타샤는 총 5번을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성은 이제 3번이 바뀌었지만 그 와중에 한 번 더 결혼했으니까 4번이고 또 드웨인하고 또 했으니까 총 5번인 거예요. 그리고 5번의 이혼을 맞이했죠. 게다가 전 남편은 실종됐고 한 전 남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간에 모두 타샤가 있었어요. 여러 남성들을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타샤 필즈. 그녀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진짜 감옥은 끓어오르는 자기애와 억울함일지 모릅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